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저 고개 숙이고 시댁 어른들을 섬기며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리고 온갖 구박을 참아내며 숨소리조차 줄이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큰 불운이 닥쳤습니다. 서방님이 과거에 낙방하고 집안에 우환이 연달아 일어났지요. 시아버지 박대감은 모든 것이 며느리의 사주 탓이라며 칠거지약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주가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게 분명하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니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역적처럼 쫓겨나야 하는 상황. 남편마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하는 짐을 꾸리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했건만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입에서 평생 처음으로 당당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몸은 떳떳하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귀를 의심했지요. 3년 동안 입 한 번 번긋하지 않던 순한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대담한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첩은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리고 한밤중까지 바느질을 하며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나이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던 며느리의 단 한마디가 어떻게 한 집안을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북촌에는 대대로 이름난 양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로 그 집안의 가풍은 한양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났지요. 집안의 규율은 쇠처럼 단단했고 예법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그 집안의 가주인 박정승 대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청렴 결백한 인물이었습니다. 대감은 평생을 바른 길만 걸어왔고 자식들에게도 한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대감댁의 사랑채에는 늘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채에서는 부인마님의 엄한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하인들조차 함부로 웃거나 떠들지 못할 만큼 집안 분위기는 엄숙했지요. 이 집안에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미 장가를 들어 자식까지 두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만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대감은 막내 아들의 배필을 고르는데 몹시 신중했습니다. 집안의 가풍을 이어갈 며느리를 드리는 일이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신부감을 물색하던 끝에 마침내 한 처자를 낙점했습니다. 남쪽 지방의 선비 집안 딸로 용모도 단정하고 예법도 익혔다는 소문이었지요.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드디어 새 식구를 맞이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댁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21살의 연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처자였습니다. 복숭아꽃처럼 고운 얼굴에 버드나무처럼 가냘픈 몸매 그리고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연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익혀 천자문은 물론이요 소학과 여사서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느질과 요리 솜씨 또한 일품이었지요. 연하의 아버지는 비록 벼슬은 작았지만 학식이 깊은 선비였고 어머니는 온화하면서도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연하는 예의 바르고 총명하게 성장했지요. 연하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거든 훌륭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 시댁과 친정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여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혼담이 들어왔을 때 연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상대 집안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연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혼례를 앞두고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시집살이가 쉽지만은 않을 게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잃지 말거라. 바르게 살면 하늘이 알아주시는 법이란다. 연화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붉은 가마에 올라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지요. 연화가 시집간 박대감 댁에는 여러 식구가 살고 있었음.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낸 연화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의 첫날이었기에 연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정갈하게 몸을 단장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채로 나가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소부 아버님께 문안 여쭙겠나이다. 연화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차갑게 한번 흘끗 쳐다보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지요. 일어나거라, 부엌으로 가서 아침상 준비를 도우라. 그것이 연화가 시아버지께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따뜻한 격려나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요. 연화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서 아침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있던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연화를 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새댁이 벌써 일어났네요? 첫날 밤을 보낸 새댁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참 기특도 하지요. 그 말투에는 칭찬이 아닌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을 거들었지요.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시누이 청아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새댁, 이리 와보시오. 우리 집안 규칙을 가르쳐 주어야겠소. 청아는 연화를 데리고 안채 구석구석을 돌며 온갖 집안 규율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하며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끝도 없이 지적했지요. 남쪽에서는 어찌 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박 대감댁은 한양에서도 가장 격식 있는 집안이요.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되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시선, 까다로운 잔소리,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이것이 시집살이구나.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집살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지요. 아직 첫날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알아주실 거야. 연화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한치의 허술함도 없이 살아가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그때 남편 박도령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이까? 하지만 박도령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랬소. 당신은 어떠했소? 소첩도 무난히 지냈나이다. 연화는 낮 동안 겪은 서러움을 말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집안 식구들의 험담을 하는 것은 아내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박도령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엄격하오. 아버님께서 특히 그러하시지. 부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저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심하겠나이다. 서방님, 그날 밤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견디리라. 훌륭한 며느리가 되어 이 집안에 인정받으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이지요. 시집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부엌일, 바느질, 청소, 빨래까지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칭찬 한마디 듣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연하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바느질이요? 땀이 고르지 못하잖소. 국간이 너무 싱겁소. 남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싱겁게 먹소? 연하는 묵묵히 고쳐서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서러움은 날로 쌓여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연하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연하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내 딸 연하야, 시집살이는 어떠하냐? 어미는 매일 내 걱정뿐이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거라. 바르게 살면 하늘이 알아주신단다. 내가 잘 견디리라 믿는다. 편지에는 또한 친정에서 보내는 정성이 담긴 선물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버선 한 켤레와 연하가 좋아하는 유자청 한 병이었지요. 연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에 온 뒤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어머니, 소녀는 잘 견디고 있나이다. 걱정하지 마소서. 연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날 저녁 연하는 유자청을 꺼내어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온 것이옵니다. 드셔보시옵소서. 하지만 시누이 청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쪽 것이라 맛이 제대로일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연하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날마다 정성을 다해 집안일을 했지만 식구들의 태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해지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아침 연하가 아침상을 차려 올렸을 때였습니다. 박대감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국이냐?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맹물만 가득하구나. 사실 연하는 대감께서 평소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간을 싱겁게 하고 건더기를 적게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렀지요. 소부가 불찰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하는 황급히 절을 올리고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억울함으로 가득했지요. 그날 오후 시누이 청아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세댁, 내 치마에 술을 놓아주시오. 보름 뒤에 입어야 하니 서두르시오. 연하는 바느질감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펼쳐보니 화려한 비단 치마에 복잡한 무늬를 수놓아야 했습니다. 보름 안에 끝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불효이자 불손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연하는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술을 놓았지요. 눈은 침침해지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연하는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그런 연하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게까지 촛불을 밝히고 있다며 불평했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치게 되었소. 촛불을 끄고 자시오. 연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니 말이지요.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 석 달째 되던 날
박대감은 연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를 직접 부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필시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큰 꾸중을 들을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박대감은 차갑게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다. 대감은 연하에게 3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째, 사흘 안에 병풍에 그려질 산수화의 시를 짓되 대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나흘 안에 손님 10분을 대접할 만찬상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셋째, 닷새 안에 집안의 모든 옷가지를 정리하고 헌 옷은 기워야 했습니다. 만약 이 3가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니라. 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아버님.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가지 시험 모두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를 짓는 것도, 만찬상을 차리는 것도, 바느질을 하는 것도 모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더구나 그 일들을 하면서도 평소의 집안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막막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먼저 시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연하는 겨우 시 한 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감께서 만족하실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찬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바느질을 위해 옷가지를 꺼내고 실을 다듬느라 밤을 지새웠지요. 하지만 시간은 가혹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연하는 마당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더는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그는 박 대감댁에서 40년을 일한 늙은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득삼이라 했지요. 득삼은 연하의 고된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연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득삼의 눈에는 연하의 고통이 고스란히 보였지요. 마님,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말씀하시옵소서. 득삼은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니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득삼을 바라보았습니다. 득삼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대감마님께서는 젊으셨을 적에 무척 온화하신 분이었나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 마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달라지셨지요. 득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대감마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셨나이다. 앞으로 들어올 며느리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이옵니다. 마님께서는 당신이 며느리 시절에 겪었던 고생을 다른 며느리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셨지요. 연하는 놀란 눈으로 득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께서는 반대로 하고 계시옵니다. 며느리들을 더욱 엄하게 대하시지요. 아마도 돌아가신 마님을 너무 그리워하신 나머지 마음이 굳어지신 것 같습니다. 득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지금 며느리들을 시험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진정 바라시는 것은 며느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연하는 득삼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 마님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시옵소서. 대감마님께서는 분명 마님의 진심을 알아보실 것이옵니다. 득삼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연하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비록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다음 날부터 연하는 더욱 정성을 쏟아 일했습니다. 먼저 시를 완성하여 대감께 올렸습니다. 연하가 지은 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높은 산 우뚝 서서 구름을 벗삼고 맑은 물 흘러내려 계곡을 적시네. 소나무 푸르름은 사철을 변치 않고 매화 향기는 추위를 이겨내네. 대감은 시를 읽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합격의 표시인지 불합격의 표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하는 일단 안도했지요. 다음은 만찬 준비였습니다. 연하는 새벽부터 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생선, 채소, 고기, 그리고 각종 양념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지요. 부엌으로 돌아온 연하는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 점심상을 차리는 틈틈이 만찬 준비를 했습니다. 구절판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생선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손님상에 올릴 떡과 과일도 정갈하게 준비했지요.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부엌에 들어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서 저 많은 음식을 다 만들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하지만 연하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도착했고 연하가 차린 상이 올라갔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댁 음식 솜씨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군요. 정말 일품입니다. 박대감은 아무 표정 없이 식사를 마쳤지만 연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흠잡힐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시험인 바느질이 남았습니다. 연하는 집안의 모든 옷가지를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헌 옷들을 모아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웠지요. 밤새도록 바늘을 들고 앉아있던 연하의 손가락은 온통 바늘 자국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연하는 마지막 옷을 다 기우고 나서야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하는 누군가 흔드는 바람에 깨어났습니다. 신우이 청하였습니다. 새댁, 아버님께서 부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연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사랑채로 향했지요. 박대감은 연하가 정리한 옷가지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던 대감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시험을 통과한 뒤 연하는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은 나아지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한 일들이 연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큰아주버님 댁 부인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안은 경사로 들썩였습니다. 대감도 드물게 웃는 얼굴을 보였지요. 이 집안에 또 한 명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연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요. 새댁은 아직 아무 소식이 없지 않소?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박 대감에게 불려갔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연아야,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님, 너는 왜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였느냐? 연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인한 지 아직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말을 듣다니 말이지요. 소부가 부덕한 탓이옵니다. 부덕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부족한 것이니라. 대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을 중히 여기는 가문이다. 큰 며느리는 이미 아이를 가졌고 작은 며느리도 아들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인 내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무어라 변명할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소첩에게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나무라시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박도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틀리지 않소. 우리 집안은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시하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이 집에 시집 왔을 것 아니오? 연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다니 말이지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우연히 사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대감과 박도령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도령아, 내 부인에게 더 엄하게 대하여라. 여자는 혼이나야 제대로 된 아내가 되는 법이니라. 예, 아버님 만약 1년 안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라. 연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방도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첩을 들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내쫓겠다는 뜻일까요? 연하는 그 자리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날 이후 연하를 향한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우이 청아는 연하를 볼 때마다 빈정거렸습니다. 세댁, 혼인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소? 우리 집안 여자들은 모두 1년 안에 임신을 하는데 마리오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더 노골적으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쩌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쪽 지방 사람들은 체질이 약하다던데 말이에요. 연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대꾸한다면 더욱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남편 박도령도 점점 연하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방에 들어오는 일도 뜸해졌고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대답만 돌아왔지요. 어느 날 밤 박도령이 방에 들어왔을 때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왜 이리 멀리 하시는 것이옵니까? 박도령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없소. 다만 나도 어찌할 수 없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님께서 압박을 하시오. 내게도 당신에게도 말이오. 나도 힘이 두오. 박도령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하를 위로하지는 못했지요. 그렇다면 서방님께서는 소첩을 지켜주지 않으시렵니까? 박도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과 함께 박도령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우연히 신우이 청아와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세댁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아이도 못 낳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아버님께서도 슬슬 지쳐하시는 것 같던데 내 들으니 아버님께서 다른 신부감을
알아보고 계신다던데? 정말? 그럼 저 세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내쫓거나 아니면 첩으로 강등시키겠지.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다른 신부감을 알아보신다고? 연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쫓겨나는 것일까?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 일인가. 절망에 빠진 연하에게 다시 한번 늙은 종 득삼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게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말씀하시옵소서. 득삼마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만 계시옵니까? 연하는 득삼을 바라보았습니다. 득삼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느리란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옵니까? 아니옵니다. 마님,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요. 득삼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마님께서는 너무 착하시옵니다. 착한 것도 때로는 독이 되는 법이지요.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서야 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더욱 큰 화를 부를 것이옵니다. 화를 부르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나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만 있다면 영원히 짓밟힐 뿐이옵니다. 득삼의 말은 연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소인이 감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대감마님께서는 진정 강한 며느리를 원하시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고 의연한 며느리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이옵니까? 그렇다옵니다. 돌아가신 마님께서도 그런 분이셨나이다.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서고 옳은 일은 끝까지 지켜내시던 분이셨지요. 대감마님께서는 그런 마님을 그리워하고 계시옵니다. 연하는 득삼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내 목소리를 내야 해. 그 순간 연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의 여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또다시 연하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새댁, 국간이 또 싱겁구려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만드나? 이번에는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버님께서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간을 싱겁게 한 것이옵니다. 뭐라고? 감히 대들어? 대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하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연하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의견을 말하고 옳은 일은 끝까지 지켜냈지요. 어느 날 연하는 큰아주버님 댁 부인이 아파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큰아주버님 댁 부인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열병을 앓고 있었지요.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약방으로 달려가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약을 다려 큰아주버님 댁 부인을 돌보았습니다. 평소 연하를 곱게 보지 않던 큰아주버님 댁 부인도 연하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지요. 새댁 고맙소.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좋지 않게 대했는데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가족이 아니옵니까?
큰아주버님 댁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새댁, 사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시댁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소. 아버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엄한 분이 아니었소. 큰아주버님 댁 부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님께는 첫째 부인이 계셨소. 그분이 바로 도령들의 친어머니시지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난산으로 막내 도령을 낳다가 돌아가셨소. 연하는 놀란 눈으로 큰아주버님 댁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아버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셨소. 당신의 아이를 낳다가 부인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셨소. 그런 일이 있었나이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였소. 아버님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유난히 엄하게 대하기 시작하셨소. 특히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러하셨지요. 왜 그러셨나이까? 아마도 며느리들이 혹시라도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상고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소. 그래서 미리 마음을 닫고 엄하게 대하시는 것이지요. 큰아주버님 댁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도 아버님께서는 더욱 차갑게 대하셨소.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아버님께서는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들을 걱정하시지만 겉으로는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이요. 연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대감의 엄격함 뒤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소. 아버님께서는 며느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찾고 계시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이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시험들은 그렇도 모두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소.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오. 연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의 냉정함, 끝없는 시험, 그리고 가혹한 대우의 이유를 말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형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소첩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섰지요. 어느 날 신우이 청아가 연하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새댁, 이번 달 안에 내 혼수 이불을 지어주시오. 혼담이 들어왔는데 급히 준비해야 하오. 예전의 연하라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하는 달랐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오나 이번 달은 어렵겠습니다. 지금 집안의 옷가지들을 모두 손질하는 중이옵니다. 다음 달이면 도와드릴 수 있사옵니다. 뭐라고? 감히 신우이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옵니다. 급한 일이시라면 다른 분께 부탁하시거나 제가 도울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청아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연하는 당당했습니다. 청아는 할 말을 잃고 물러갔지요. 며칠 뒤에는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과의 일이 있었습니다. 새댁, 오늘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차려주시오.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구절판까지 모두 준비하시오. 연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아버님께서 담백한 음식을 원하신다고 하셨나이다. 형님께서 따로 원하시는 음식이 있으시다면 소첩이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나이다. 별도로? 그럼 두 가지를 다
준비하라는 거요? 아니옵니다. 형님께서 원하시는 음식만 따로 준비해 드리겠다는 뜻이옵니다. 다만 다른 가족분들은 아버님의 상차림을 따를 것이옵니다.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이런 변화는 집안 식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박도령은 크게 놀랐지요. 당신 요즘 왜 이러는 거요? 예전에 순한 당신이 어디 갔소? 연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순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을 택했나이다. 부당한 일에 굽신거리는 것은 순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이요? 아니옵니다. 오히려 소첩은 이 집안을 더욱 존중하고 있나이다. 진정으로 이 집안을 위한다면 바른 것을 바르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박도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하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이야. 연하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부터 연하는 더욱 당당하게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절하고 옳은 일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이 불편해했지만 점차 연하의 방식이 오히려 집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연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지요. 자 연하의 변화는 마침내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요즘 행실이 불손하다는 말을 들었다. 대감은 어느 날 연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하는 당당하게 대감 앞에 섰지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요즘 집안 식구들에게 대드는 일이 많다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대드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소첩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며느리는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니라. 예전의 연하라면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하는 달랐습니다. 아버님, 소첩은 고개를 숙이는 것과 비굴하게 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옵니다. 무엇이라?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요. 부당한 일에 굽신거리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비겁함이옵니다. 사랑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연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제사는 박대감 댁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가 모여 엄숙하게 예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제사상이 차려지고 모든 식구가 모였습니다. 대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연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새댁,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깎는 것을 깜빡했소. 어서 부엌으로 가서 깎아오시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과일은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단지 연하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지요. 예전의 연하라면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하는 달랐습니다. 형님, 과일은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나이다. 소첩이 직접 확인했사옵니다. 뭐라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사옵니다. 혹시 의심되신다면 함께 확인하러 가시지요.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중이었기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지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요. 그때 박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해 보았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어떤 며느리를 원하셨을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순종하는 며느리? 아니면 당당한 며느리? 대감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들에게 엄하게 대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감의 눈길이 연하에게로 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연하를 보면서 깨달았다. 진정 강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며느리라는 것을 말이다. 대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 청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새댁이 당당하다고요? 저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불손한 것입니다. 청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저 새댁은 집안 식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누이인 제 부탁도 거절하고 형님들께도 맞서고 급기야 아버님께까지 대드는 것 아니옵니까?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저 새댁은 며느리의 도리를 모릅니다. 이렇게 건방진 며느리를 두시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하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여러 식구분들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나이까? 말해보거라. 대감이 허락하자 연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6달이 되었나이다. 그동안 소첩은 최선을 다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나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해도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도 정성껏 음식을 차려도 돌아오는 것은 꾸중과 핀잔뿐이었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단단했지요. 처음에는 소첩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첩을 며느리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려먹을 하인 정도로 여기셨지요. 청아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감히 무슨 말을, 우리가 언제 당신을 하인처럼 대했소? 연하는 청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소첩에게 한 달도 안 되는 기한의 복잡한 수를 놓으라 하셨지요.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하인을 부리는 태도입니까? 청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이번에는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께서는 소첩이 만든 음식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싱겁다, 짜다, 맛없다, 모양이 볼품없다. 끝도 없이 지적하셨지요. 하지만 정작 형님께서는 음식을 다 드셨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다면 어찌 다 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대감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첩은 이제 깨달았나이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며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소첩은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나이다. 연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몸은 뜨뜻하옵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뜨뜻하다는 것은 꼿꼿하다, 당당하다는 뜻이었지요.
소첩은 더 이상 부당한 일에 고개 숙이지 않겠나이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하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키겠나이다. 만약 그것이 이 집안의 법도에 어긋난다면 소첩은 기꺼이 이 집을 떠나겠나이다 하지만 소첩은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옵니다. 연화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연화의 선언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박대감의 반응을 기다렸지요. 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하구나. 연화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이 미소를 짓다니, 그것도 며느리를 향해 칭찬을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당당한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며느리를 말이다. 대감은 천천히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야, 너는 내가 왜 너에게 그토록 가혹했는지 아느냐? 소첩은 짐작하옵니다. 아버님, 그래, 나는 너를 시험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의 첫 부인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무 순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지. 결국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 뒤로 나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강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들을 시험했다. 큰 며느리도 작은 며느리도 모두 시험했지 하지만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만 택했느니라.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결국에는 당당하게 맞섰구나. 그것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니라. 대감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사실 나는 내 집안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느니라. 연화는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조부께서는 판서를 지내신 분이시고 내 할아버지께서는 영의정까지 오르셨던 분이시지. 내 집안은 우리 박씨 가문 못지않은 명문가이니라.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친정이 그토록 높은 집안인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늘 겸손하게 사셨기에 연화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선비의 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부친께서는 명예와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서 조용히 사셨지.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라 믿으셨기 때문이니라. 그런 집안의 딸이기에 나는 내게 더욱 큰 기대를 걸었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지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감은 연화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용서하거라. 연화야, 내가 너무 가혹했구나. 연화는 황급히 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첩이야말로 그동안 불손했나이다. 아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느니라. 앞으로 이 집안은 내가 이끌어가거라. 대감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청아와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며느리도 계시고 작은 며느리도 계시는데. 하지만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이니라. 연화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니라. 그날 밤 연화는 방에 홀로 앉아 지난 6달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대감은 연화를 안채의 살림을 책임질 안주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일은 연하를 거쳐야 했지요. 처음에는 청아와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공정하고 현명한 처사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집안일을 분배할 때 누구에게도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나누어 주었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어 했지요. 며칠 뒤 청아가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세대간이 형님 청아는 어색하게 연하를 불렀습니다. 이제 연하가 안채의 주인이 되었으니 오히려 청아가 연하를 형님이라 불러야 했지요. 소녀가 그동안 형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는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가씨, 우리는 한 식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옵니다. 아가씨의 혼례 준비도 소첩이 정성껏 도와드리겠나이다. 청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옹졸하게 굴었어요. 아닙니다. 아우님, 다들 이 집안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연하의 너그러움에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도 감동했습니다. 큰 아주버님 댁 부인은 진작부터 연하를 응원하고 있었기에 연하가 안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플 때 돌봐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안 식구들 간의 갈등은 조금씩 해소되어 갔습니다. 남편 박도령도 연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소. 서방님, 소첩은 언제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서방님께서 보려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요. 박도령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제대로 보겠소. 그리고 당신을 지키겠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된 것 같았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연하는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나이다. 소첩이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허허, 이 늙은이가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대감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모두 연하를 축하했지요. 그날 저녁 대감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가지 선언하겠노라. 앞으로 이 집안에서는 어떤 며느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요. 이 집안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이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대감은 모든 식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내게 가르쳐 주었느니라. 진정한 강함은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친정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이제 행복하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았더니 하늘이 알아주시는구나 싶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하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집안은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연하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지요. 오히려 청아와 작은 아주버님 댁 부인이 앞다투어 연하를 돌보았습니다. 형님, 이것 좀 드세요. 임신부에게 좋다고 해요. 형님, 무거운 것은 제가 들게요. 아이에게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연하는 그런 그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은 연하를 정자로 불러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에게 고마운 것이 하나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아버님? 너는 이 늙은이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강함이란 남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라 생각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었지.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일으켜 세울 줄 아는 것이었느니라. 연하는 조용히 대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많은 것이 변했느니라.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고 식구들도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지.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니라. 아니옵니다. 아버님 소첩은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을 당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이니라. 그날 대감은 연하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첫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비녀였지요. 이것을 내게 주고자 한다. 이제 너는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니라. 연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이 되어 연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감은 손주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 아이가 자라면 어미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훌륭한 안주인이 되어 집안을 지혜롭게 이끌었습니다. 대감은 연하를 완전히 신뢰하여 모든 집안일을 맡겼지요. 청아는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시집을 갔고 큰아주버님 댁 부인과 작은아주버님 댁 부인도 연하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고 연하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집안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어미가 너에게 하나 가르쳐 주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이옵니까, 어미? 바로 당당함이니라. 부당한 일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란다. 예, 어미 명심하겠나이다. 연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나는 행복하구나.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뜨뜻한 소나무는 눈보라 해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당함을 지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연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를 통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변화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지요.